기술력을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일단은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삼성 SDI하고 실리콘 응급제 해외 특허를 2019년에 공동 취득을 했는데 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빗길을 뚫고. 네. 이게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저희 공백 기간 동안에 안 좋았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7월달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약간 좀 개별주 장세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섹터라든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네. 그런 관점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적시에 모셔봤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폭락장 이후에 증시가 차츰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약간 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도 될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 보면은 한 3분기 때 괜찮고 4분기 때 다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뷰가 많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시장이 호재를 악재로 인식을 하고요. 악재를 또 호재로 인식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25만으로 잡았으나 52만 8천 명이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제 그 날에는 나스닥이 좀 한 0.5%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른데 경제 지표 잘 나오면은 경기 침체 아니잖아 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연준이 긴축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시장은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뭐 A는 B면은 B는 C다가 A는 C가 맞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또 맞지 않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요즘에는 주식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 걱정을 다 하면서 해야 되는 참 이게 무슨 지금과 같이 진짜 매크로 변수가 네. 막 시장에 좌지우지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2018년도 1월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넘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코스피가 2600에서 2000까지 이제 숨도 안 쉬고 내려갔었던 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7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우리나라는 369, 12월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안 열리지만 미국은 2, 5, 8, 10이 안 열리는데 지금 8월 달이니까 9월 달 FOMC를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렇죠. 대신 8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사실상 그거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지표가 잘 나왔는데 시장이 75bp 인상이 원래 지난달에 한 10%대였는데 65%까지 또 급증을 하면서 시장이 긴축을 진짜 세게 하는구나 라는 또 이런 로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안 좋은 걸 찾으면 안 좋은 걸 다 찾을 수 있고 좋은 걸 찾으면 좋은 걸 다 찾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를 유동성을 가장 큰 비중으로 둔다면은 지금 올해 1월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월별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거의 최저치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원이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54조 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차피 약간의 비관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안 사시잖아요. 반등할 때도 못 사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막상 그 차례가 되면은 지금 일단 주식 비중 줄여놔야지 했는데 막상 그 반등이 나오면 저러고 또 하락할걸? 이렇게 하다가 결국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게 그냥 물려도 그냥 주식 사고 물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저점은 정확히 못 잡는다 라는 그런 게 또 이제 밑바탕에 좀 깔려 있겠죠. 그래서 다만 한 가지는 비중을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지만 이제 또 2500선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또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야지 여기에서 100%를 다 줄이거나 100% 다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또 기껏 올라와서 기회 줬는데 만약에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못 팔 거거든요. 2500에서도 주식을 안 팔았는데 2400에서는 더 못 팔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황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장이고 뷰가 바뀌기도 하는 이런 시장
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일반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지만 너무 모든 거를 다 알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게 되게 기계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사실 한 2200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거의 한 2500선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뭐 비중을 줄여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극단적으로 뭐 다 판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다 실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워낙 불확실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비중을 줄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식하다가 제일 힘든 때가 내가 팔고 나서 급등이 나올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폭락장도 힘들긴 힘든데 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고 아니면 내가 주식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주식들이 다 올라가면은 그게 가장 열받더라고요. 그게 뭐 예전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 포모가 약간 그 중에 비슷한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만 더 들고 있었으면 됐는데 내가 한 달을 갖고 있었다 치면은 근데 그 하루를 몰라가지고 그냥 비중을 싹 비웠는데 그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은 약간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패턴이 내동매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저거 10% 수익 났고 내가 왜 팔아가지고 다 약간 경험담일 수도 있는데 누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는 요즘 같은 시장은 제가 다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지. 100%, 뭐 제가 어떻게 100%를 하면은 저는 그냥 주식만 하겠죠.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뭔가 100% 매도, 100%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든가 늘려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마음은 좀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커트라인이 한 70점 정도? 네. 그러니까 딱 70점을 맞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또 최근에 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점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에 핫한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 자동스럽게 이 폐배터리 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성인 하이텍이 상장을 했어요. 네. 뭐 물론 한 시초가보다는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공모가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또 이와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세비캠 네. 이 기업 역시 상장하자마자 더블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폐배터리 산업이 뭔가 성장을 하고 증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 상장사 중에서도 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가능성은 있는데 좀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그런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성일하이텍 이전에 폐배터리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었습니다. 그게 네. 5만 원의 공모가였고 첫날 99,900원에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이 이제 8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폐배터리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리유즈는 말 그대로 재사용인 거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술력은 사실상 리사이클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시총이 거의 5천억, 7천억 정도 됐었죠. 근데 네.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으니까 이게 정말 이 기술력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이 인식이 시장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본 게 이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일단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일하이텍이었고 네. 하나는 제영텍이었고 하나는 TMR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는 모두 비상장 회사라서 사실 우리도 상장하기 전에 성일하이텍 몰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는 2차 전지 스태킹 장비 업체가 이 제영텍의 지분을 100억 원을 일단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제영텍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마 증시에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잘할 게 시장을 뭔가 비트하는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리유즈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측면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2020년도쯤에 이 스페코라는 종목이 사실 이 회사 실적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풍력 관련주예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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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풍력 관련주다, 실적 잘 나온다 했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막 오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슈팅이 나온 게 북한에서 핵 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장에서의 인식은 생각보다 크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 더 크게 나는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면 리유즈, MPC나 이런 회사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나는 그래도 그런 알파보다는 진짜의 기술력 있는 회사에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게 각자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리유즈는 뭐 사면 안 됩니다, 리사이클링만 사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서 뭔가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는 성일하이텍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리유즈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대안으로는 말씀해주신 뭐 세비캠이라던가 성일하이텍 그리고 간접 투자로는 재형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유일에너테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C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관련 사업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좀 베타가 크다고 해야 되나? 네. 시가총액이 작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테마를 쫓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이 막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어차피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큰 쪽은 리사이클링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재형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 에너테크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MK전자에 대해서도 네. 리포트를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서를 쓰는 게 사실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유일에너테크랑 MK전자랑 제노코를 업데이트를 보고서로 다시 썼어요. 아. 그 쓰는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은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지니까 이 회사를 업데이트해서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쓰는 거고 MK전자도 처음에 보고서를 쓰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MK전자를 다시 보고서를 쓴 이유는 회사가 일단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어떤 거냐면은 그 반도체 약간 딱 칩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색 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객사도 뭐 반도체 140여 곳의 고객사가 있지만 이 회사의 그 우리나라 산업용 금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아. 이 회사가 제일 재밌는 부분은 2008년에서 9년 그리고 금융위기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일단 금을 갖고 있고 아, 금값이 그러면은- 올라가고 아, 그럼 약간 뭐 재고 자산 평가에 그런 게 많이 그런 있는 건가? 것도 있고 수출 비중이 80%가 넘으니 아, 환율이 항상 급등하니까. 위기 때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처럼. 환율도 올라가고 금도 또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 회사가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관심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 SDI하고 실리콘 응급제 해외 특허를 2019년에 공동 취득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7곳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파일럿 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IR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 늘리면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는 시점에 이제 늘리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양산이 목표라 사실은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는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차세대 소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넣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진다든지. 그쵸. 그쵸.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장사 중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몇 종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네. 그거 말고는 또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양산을 한다든지 그에 앞서서 뭔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리고 뭐 이게 당장에 사실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시작이 아니라 또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모멘텀의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종목을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도 이제 여기서 뭐 당장에 오를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NK전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한국토지신탁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연결로 잡혀가지고 되게 자회사예요? 네,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MK전자는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많이 없지만 목표가를 더 두기 힘든 이유는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의 실적까지 정확히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회사는 항상 개별단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막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이미 급등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관점에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네요. 네.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실리콘 응급제 이게 정말 제대로 터져준다면 2차 전지 소재 업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길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아마도 올해 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네. 이 회사도 로봇 사업부를 굉장히 성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길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사.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는 맞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주식이 엄청 빠지다가 네. 약간 좀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제 기억에는 한 장중에는 한 2,300까지 빠지다가 최근에는 거의 한 3,000, 2,900까지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등 그런 기업들도 좀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좀 스몰캡 이쪽을 탐방도 많이 가시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삼성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변수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이끌어줘야 또 소부장이 올라갔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도 참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지만 소부장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모멘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뭔가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모멘텀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스몰캡 종목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아마도 올해 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네. 근데 참 아쉽게도 주가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 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없어. 관심 없어. 네. 이건데 모아가시거나 중장기로 보고 실적 베이스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가총액에 이런 종목에 이런 회사가 있네라고 참고하시기는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우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세정하고 식각 장비, 뭐 플러그 밸브 장비 이런 것들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슈를 받는 게 산업용 로봇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반도체 주요 장비를 새로운 고객사들과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제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 아마존이 또 물론 또 로봇을 어느 회사를 2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라고 해서 뭐 에브리봇이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맞아요. 물론 이게 또 로봇 사업 섹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서비스용 로봇이냐 뭐 산업용 로봇이냐 이것도 다 분리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도 로봇 사업부를 굉장히 성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주가가 이번에 4월달 4달 전에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만 3천 원이니까 좀 일단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텍이라는 회사인데 좀 같이 투자하시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 2,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반도체 후공정 생산용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스펜서나 뭐 히트슬러그 같은 공합 실린더도 같이 제조를 하고 있는데 고정밀 고사양의 산업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독과점 구조로 지금 좀 약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참 놀라운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반도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에서 30% 가까이 나올까? 신기한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반도체 회사의 주요 고객사를 큰 회사로 두면은 뭐 어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꼭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거든요. 그쵸. 단가이나. 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낮춰지긴 하겠지만 그거를 계속 방어를 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올해 증권사의 컨센은 매출액이 2천억이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은 588억, 당기순이익이 487억 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이 회사에 그러면은 그 당기순이익 가지고 EPS를 추정하면은 한 4,400원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주가가 25,000원이면 5배? 5배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은 네. 진짜 없어요. 지금 10억?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길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사.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증권사 보고서로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회사더라고요. 약간 사모하기 좋은 네. 그런 회사. 왜냐면 실적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1, 2년 반짝하고 30% 나온 거면은 뭐 흔히 좀 이쪽에서 약간 좀 은어 같은 걸로 마사지를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4, 5년 동안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연속성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좀 미들 스몰캡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여의도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은 7,6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20%가 2년 동안 일단 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PS가 2,000원이면은 지금 이 회사 주가도 한 7배, 8배?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도 예상이 돼요. 커패시터 공정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제 중화권으로 넓히는 거예요, 고객사를. 왜냐하면은 어떤 한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의 강점이자 약점은 이 회사가 만약에 틀어졌을 때는 이 회사는 이제 확 꺾이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다. 근데 이 회사는 그거를 이제 저변을 확대를 해가고 있고 이 회사가 또 태양광 쪽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증권사의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내년도에는 그게 지금 유럽이나 이쪽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어서 9% 이상까지도 갈 거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안 법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풍력하고 태양광이다. 근데 여기 또 태양광도 시장에서 엄청 알려져 있진 않죠.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는 뭔가요? 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솔루션. 뭐 OCI 그 정도? 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또 근데 실적이 또 좋게 나와서 또 하락을 한 건지 이틀 동안 좀 많은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원익 QNC 뭐 굉장히 뭐 PSK 이런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사실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모든 반도체 회사에 다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갔다 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이 올해 다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도 그냥 러프하게 올해 PER, EPS를 계산해 보면은 많아야 8배. 그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는 맞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크로 장세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업황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부진하면은 같이 동반 하락한다든지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약간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트레이딩이나 모멘텀 하시는 분들이 약간 요즘에 좀 싸우는 게 있더라고요. 매크로나 뭐라 이런 매매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좋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주가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실적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네. 주가 안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 근데 참 이게 뭐 제가 그냥 주변의 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뭐 단타로 수익 잘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럴 때는 뭔가 논쟁을 한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아는 투자의 대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누가 먼저 떠오르냐 몇 명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투자로 돈을 벌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대부분 다 가치 투자였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듯이 투자의 방법이 뭐가 그렇든 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인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 그렇죠. 그거의 방법은 뭐 각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좀 투자의 또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했고 한 번 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개별주 관점에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말고 이게 약간 좀 후순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매크로 이슈가 잠잠하게 되면은 뭐 오늘 방금 말씀하신 뭐 반도체 장비주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저평가 주식들도 또 이제 시장이 알아보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오랫동안 소외됐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한 코로나 그게 이제 2020년 3월 달에 터졌으니까 아마 그 해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했던 네.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스몰캡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회사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스몰캡 기업이라는 게 큰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뭐 낮은 기업들도 있고 큰 기업들도 있겠지만 모멘텀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가장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조정으로 인한 뭐 낙폭 과대 컨셉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지가 되는 섹터로 또 한 번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9월에는 뭐 유럽 종양학회, 유럽 소아 내분비학회, 당뇨학회, 미국 안과학회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면역 항암학회 이런 것들이 11월에 앞두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이 나오고 뭐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유틸렉스도 많이 오르고 ST큐브도 많이 오르고 뭐 최근에는 뭐 HLB 뭐 이슈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제약바이오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의 영역이나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 측의 의견도 같이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자금이 이제 많이 유동성이 줄었잖아요. 이쪽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결국은 임상이나 이런 거 하려면 CB나 BW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 쪽에 그동안에 찍어놓은 CB, BW 상환이 많이 도래가 예정되어 있대요. 아, 근데 그거 못 갚으면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모든 거를 다 살펴봤을 때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어쨌든 올라온 바운딩이 된 상태에서는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되 약간은 좀 트레이딩의 영역 너무 비중을 크게 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로 좀 내가 좀 감내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네.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자, 스몰캡 중에서 정말 이 주식은 꼭 봐야 된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수혜 섹터로 항상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원전주였었죠. 네. 근데 그런 이후에 원전 수출국이 국정과제 최종분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섹터가 밀렸었고 아, 그 다음에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 원전 수출 위로 뭐 격상이 됐대요. 그러면서 또 투심이 재차 회복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고서를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썼었는데요. 이 회사는 원자력 해체 핵심 기술 갖고 있는 회사고 이게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이게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네. 잘 안 해주거든요. 뭐 한국수력 원자력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원자력 발전관리 용역 국내 MS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가 좀 확보가 돼 있고 원전 해체 관련해서 특허도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데 국책과제도 한 30개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보잉사의 2차 벤더로 리오프닝에 따른 이런 항공 수요 회복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뭐 에너토크나 뭐 우진, 일진 파워텍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회사들은 다 가보지는 못했고 우진은 이번 달에 탐방을 가서 뭐 사실 이 오르비텍이 탑픽이라기보다 갔다 왔을 때 뭔가 시기적절하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해서 보고를 썼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글로벌의 상황에 따라서 원전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이게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원전을 다시 한번 또 뭐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최근에 기사로 본 것 같고 유럽에서도 이제 급선회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이나 이런 걸 이제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원전도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니까 좀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스몰캡이라 변동성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 대안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을 지금 시점에서 실적을 따지기에는 아직은 그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하고는 괴리가 아직 많은 것 같으니 일단은 좀 모멘텀 위주로 좀 이런 뉴스 같은 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게 좀 더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원전을 해체해도 돈을 벌겠네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관리를 많이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이제 방사능이 이제 그런 거 관리를 또 다 하는 것들. 제가 사업 구조를 일단 원자력 해체 핵심 기술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뭐 샀으면 AS 같은 거 있잖아요. 유지보수?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은 중간에 뭐 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의 개념으로 캐시카우가 그래서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오르비텍이라는 회사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막 적자가 뭐 엄청 큰 회사는 아니고 지난해 어쨌든 자회사의 영향이긴 하지만 좀 실적이 그래도 돌아서긴 했었거든요. 지난해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조금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782억 원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 10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회사의 지난해 EPS가 220원인데 지금 7,000원이면 PR이 30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애매하죠.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이제 1,900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부가 약간 그 항공기 그쪽이잖아요. 그쪽에서도 뭔가 약간 지금 최근 트렌드나 흐름을 보면은 항공기술가 좀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엔 다시 약간 돌아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회사의 원래 최대 주주가 잘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는 회사였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도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 2019년, 20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보잉이 추락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꺾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비행기가 안 움직이니까 새로운 걸 또 만들 필요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꺾이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작년만큼 올해 실적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회사는 제가 계속해서 봐온 바로는 실적보다는 뉴스나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더 잘 움직였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본업이 탄탄하니까 리포트 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한 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본업의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 25조 원 규모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은 5년 합친 게 원래 25조 원 정도 됐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제 시장에 숨겨진 폴란드향 방산 관련주다라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이런 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이게 신기한 게 안 꺾이더라고요.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지금도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인데 이게 뭐 항공 우주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런 큰 주식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적은 스몰캡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올해 초부터 한 반년 이상 이어지면서 참 주식 투자자를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이슈가 됐던 게 폴란드향 수출이 크게 나오면서 관련주들 말씀해주신 뭐 현대, 롯데,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대 25조 원 규모로 이제 수주가 얘기가 되는데 폴란드 1년 국방비가 19조 원인데 이거를 방산으로 우리나라 쪽하고 얘기하는 게 25조 원이니 또 이게 지리적인 위치까지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25조 원 규모가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은 5년 합친 게 원래 25조 원 정도 됐었대요. 그 정도예요? 네. 와.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굳이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5년치 연봉을 1년에 또 땡겨 받았다. 약간 이런 뭐 성과급 이런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인식을 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쓰는 보고서가 그 FN 가이드하고 와이즈 레포트에도 올라가서 시장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발간을 한 종목인데 제노코라는 종목이 헐. 네, 오늘 엄청 오르네.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제가 보고서 제목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제 시장에 숨겨진 폴란드향 방산 관련주다라고 제목을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뭐 10%대 급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또 무기가 많으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가 방산도 있지만 우주항공도 있죠. 근데 제노코도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에다가 제노코가 또 혼선 방지기,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의 전투기 FA-50에다가 혼선 방지기 같은 걸 또 납품을 하고 하나 시스템의 되게 품질 우수 협력사로 제노코가 이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몰랐고 그 이게 진짜 이게 스몰캡이 정보가 비대칭한 게 지난주에 다누리호 발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거 블로그 보니까 제노코가 또 다누리호랑 뭐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런 블로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관련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스몰캡 종목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확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6월부터 꺾였을 때가 그 누리호 탐사선 네. 때 그때 세론 나오면서 뭐 한국항공우주든 뭐든 다 하락했었거든요. 맞아요. 재료 소멸 뭐 이런 거. 근데 관점에서. 이때도 이 회사 관련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관련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아니면 그 전이라던가 이번에는 다누리호 발사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만든 게 여기 정확히 어떻게 많이 들어가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뭐 거의 들어가는 건 없다. 근데 뭐 다음 거에는 준비하는 게 있다. 그럼 이번 건 들어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시장에 좀 알리려고 많이 하지만 뭐 블로그라던가 뉴스 기사들도 보면 사실 그거는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 기업의 이런 정보 비대칭성이 좀 확대돼 있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몰캡 종목에서 이런 섹터에서 실적이 흑자로 찍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 올해 초쯤에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을 때 시장에서도 네. 그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에브리봇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를 왜 좋아했을까? 그 당시 로봇 회사 중에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게 이 회사 정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도 편하잖아요. 저도 이제 스몰캡 기업 분석 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 적자 회사는 좀 쓰기가 그래요. 그러다가 만약에 5년 연속 적자 나와서 뭐 상장 폐지나 뭐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하나 이런 그쵸.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제노코가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니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좀 커버를 하는 종목인 거고 이런 우주 뭐 그래서 이 회사가 저평가됐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사실 힘들어요. PER이 굉장히 뭐 꽤 많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근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이런 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뭐 오늘 많이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갈 만한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바닥권이긴 하네요. 저 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 보이세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무증. 이게 무중.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네네. 1대4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 그때 사람들이 관심 많을 때 이제 무상증자를 미리 해버려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이때 또 세론 나와서 밀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전형적인 좀 테마주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이 네. 보이긴 하는데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흑자로 차근차근 잘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탐방을 다녀온 종목 중에서 좀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정말 좀 기억에 남는다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보고서로 발간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가 좋으니까 제가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서 되게 놀랬던 게 혹시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이요? 네.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집에서 비타민을 먹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지? 그냥 뭐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탐방 가는데 이 회사에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트루바이타민이라는 건데 이게 HPO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프리미엄 브랜드 제조업체인데 덴프스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 회사가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을 만드는 회사가 여기였구나. 그게 일단 제일 흥미로웠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공유 씨가 광고 모델로 됐는데 뭐 제가 공유 씨를 뭐 뵌 적도 없고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담당자분에 의하면은 공유 씨가 약간 굉장히 고급된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아무거나 안 찍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본인의 이런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와 이런 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프리미엄 브랜드 업체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도 공유 씨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모델로 안 하겠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잘 돼서 이제 모델을 하고 계신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단은 최근에 또 유튜브도 뭐 며칠 만에 구독자가 아니라 그 조회수 공유 씨가 나온 게 100만 뷰를 넘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020년도 때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섹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코로나가 있으니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자.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하락을 한 이유가 일단 첫째는 아무나 다 진출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분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이 출혈 경쟁이 내년쯤에는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건강기능식품 얘기를 하는 게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지금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회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덜 꺾이는 회사. 왜냐하면은 어떤 구조냐면 지금 홈쇼핑에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옆에 드라마에서 그거를 또 예를 들면은 뭐 건기식을 또 먹는 PPL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홈쇼핑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이라는 BEP가 있어야 되는데 출혈 경쟁이 되니까 이게 120, 150, 18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올라가요. 근데 비용을 많이 쓰니까 수익성이 꺾여요. 근데 그러한 출혈 경쟁이 그래도 내년에는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이 회사가 그래도 수익성이 덜 꺾이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1위가 홍삼, 2위가 프로바이오틱스, 네. 유산균, 3위가 비타민. 근데 이 회사는 홍삼은 안 하고 유산균, 그리고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게 이제 이 회사 거고 그리고 뭐 트루바이타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려동물 식품업체인 코펜하겐 레서피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게 뭐 아동용 킥보드 회사인데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전 있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비싼데 산대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네, 지오 인포테크라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 회사가 이번에 신기사 라이센스도 받았거든요. 저는 이 회사 여러 가지 신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 증권사 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IR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뭔가 IR도 되게 잘하시고 거기에 뭐 대표이사나 재무이사 같은 분들도 다 증권사에 계셨던 분들이라 되게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 약간 이게 보통 저희도 탐방을 많이 갔다 오면은 좀 뭐 과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왜냐면 저도 대충 이 업을 어떤지 아는데 우리 회사 너무 좋다 막 이런 데도 있는데 이 회사는 되게 그래서 좀 담백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가가 최근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의 저점 8,800원까지 왔다가 지금 한 11,500원대까지 좀 올라오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도 2,300억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1,500억에서 한 3,000억 사이 정도? 그래서 스몰캡을 근데 또 봐야 되는 이유는 PNT, 신텍 이런 회사들도 차트를 쫙 끌어당겨 보면은 다 1,000억 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뭐 당연히 뭐 10개 중에 하나 맞춰도 되게 잘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다 시총에 적은 회사들도 너무 뭔가 시장에서 인식이 뭐 잡주다 막 이런 뭐 시가총액 예를 들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벳셀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로 발간을 했었을 때는 뭐 시장에서 이거 상장 폐지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때쯤에 보고서를 썼었던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에 3,000원일 때 썼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11,000원까지 갔으면은 시총이 360억일 때 썼는데 1,000억이 넘었었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만큼 하락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스몰캡에서 충분히 그래서 요새 종목 장세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정말 섹터에 몰리는 그런 종목 장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몰캡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섹터 하지만 스몰캡의 항상 위험한 부분을 리스크를 테이킹한 만큼 이제 리턴으로 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는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스몰캡에는 은근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저 회사 정보가 없어서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뭐 전화 시도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없다 보니까 소외돼. 그리고 뭐 그런 가치가 잘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만큼 또 조사하는 만큼 또 투자하는 만큼 리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들어오면서 좀 궁금한 게 건기식 이쪽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최고의 성장 섹터였거든요. 멀티플도 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꺾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별화 경쟁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내년에 좀 그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 그 근거가 이를테면은 좀 애매한 그런 업체들이 좀 과도한 그런 레버리지라든지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의 또 여력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수익성, 어쨌든 그런 회사들도 경영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텐데 이 회사가 이제는 또 사업성이 있을까를 하기에는 이제 그냥 해보자라고 했던 이렇게 진출했던 데는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업계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사실 그런 리레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증시의 흐름에 또 맞게 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 아까 이제 상승하는 게 사람들이 약은 먹는다라는 개념인데 그래도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건 물론 약이고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여기서는 지금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섹터인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좀 관심을 덜 갖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주의 깊게 보다가 좀 돌아선다 싶을 때 왜냐면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뭐 건강기능식품 진짜 인기 너무 많았어요. 증권사에서도 뭐 일주일에 몇 개씩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뭐 단기간에 오를 종목을 맞추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산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내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올해는 아직 좀 5개월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도 한 번씩 그냥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약바이오가 한 1년 6개월에서 1년 한 7, 8개월 정도 소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진 섹터가 아닐까. 언제적 건기식이냐 이런 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네. 밸류에이션도 확실히 싸긴 쌀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 고령화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져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길게 좀 놓고 본다면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매크로를 그렇게 잘 보기보다 그럼 저보다 훨씬 잘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약간 종목 쪽에 치우쳐져 있는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주식을 하면서 2020년 같이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 있는 반면 올해같이 좀 뭐 힘든 시장이 전개되는 경우도 당연히 주식 투자하면서 있는데 매크로 보는 역량도 기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종목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 계좌를 보면서 단순하게 뭐 버티면 모른다 뭐 이런 걸 외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연구의 자세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럼 좋은 회사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대비하는 개념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가끔은 그냥 좀 이게 투자의 대가 이런 책들도 종종 읽는 편인데 여러 가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누구나 뭐 주식 투자를 하지만 아무나 다 돈을 벌지는 못한다 약간 이런 뼈 때리는 말이긴 하는데 네. 그만큼 뭐 주식 투자가 또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남과 다른 차별성 그거를 뭔가 뭐 ETF라면 뭐 지수를 추종하는 거야 뭐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하겠지만 또 스몰캡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뭐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배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스몰캡 종목도 매력은 있으니까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면서 뭐 힘든 시장 그래도 8월 9월 지나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좋게 진행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무슨 콘텐츠를 보면은 다 인플레이션, 뭐 40몇 년 만에 뭐 최악의 물가 상승률, 뭐 연준의 긴축 이런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키워드들이 막 혼재돼서 나올 때쯤이면은 이건 사실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뭐냐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고 실적이 좋은데 뭐 계속해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의 차례가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표님이 나와주셔서 또 장기적으로 볼만한 좋은 주식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한번 또 이렇게 홈페이지 가가지고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하는 데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